영하 20도. 밖은 얼어붙었고 선수촌 식당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동계올림픽 급식은 늘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죠. 추위, 이동거리, 경기 시간의 불규칙성. 어떤 대회에서도 완벽하게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은 아예 다른 방식을 꺼내들었습니다. 경기장 인근에 거점을 깔았습니다. 이동 동선에 맞춰 식사를 배치했습니다. 타국 관계자들이 하나둘 이 시스템을 목격하기 시작했고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 급식의 기준을 바꿔버린 한국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IOC 대회운영위원회 소속입니다.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경기 운영, 선수 지원, 수송, 보안을 점검하는 실무 담당이죠. 올림픽에서 급식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 수송, 보안, 의료, 도핑 검사 항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급식은 그 아래에 조용히 붙어 있었죠.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입니다. 올림픽에서 급식이 주요 의제로 올라온다는 건 사고가 터졌다는 뜻이니까요. 식중독이 발생했거나 특정 선수단이 공식 항의를 넣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급식은 관리 대상이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단 페초 대회는 처음부터 독특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공식 명칭에 두 개 도시 이름이 들어간 대회. 밀라노와 코르티나단 페초의 거리는 400km가 넘습니다. 자동차로 약 5시간. 여기에 리비뇨, 발텔리나 보르미오, 발디피엠메까지 총 6개 지역의 경기장이 분산 배치됐죠. 선수촌도 6곳으로 나뉘었습니다. 분산 개최,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 아래 신규 시설 건설을 최소화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 현장에서 그 선택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죠. 선수 이동 거리가 길어지고 경기 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산악 지역 기온은 영하권을 넘나듭니다. IOC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분산 개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지만 운영 복잡성이 커지는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이건 급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였습니다. 경기가 오전 일찍 잡히면 선수들은 새벽에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수촌 식당 운영 시간은 고정돼 있죠. 경기장까지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고 도착해서 워밍업까지 하면 식사와 경기 사이 간격이 벌어집니다. 경기가 끝난 뒤 돌아오면 식당이 이미 닫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대회였으니까 선수촌 식당은 나름 기대를 받았습니다. 파스타, 피자, 젤라토, 자국 음식을 중심으로 메뉴가 구성됐죠. 하지만 4년 전 베이징 때도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중국의 미식 명성에 걸맞지 않은 식단이라는 불만이 쏟아졌었죠. 스켈레톤 선수가 고기만 거창하게 깔려 있는데 실속이 없다고 했고 피드스케이팅 선수는 식단을 보니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마저 생기더라고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식단은 항상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개최국이 자국 음식을 중심으로 뷔페를 구성하고 선수들은 적응하거나 대안을 찾거나 대부분의 선수단은 간편식이나 에너지바로 빈틈을 메웠습니다. 일부는 자국에서 보급품을 공수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건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영어 환경에서 포장된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건 컨디션 유지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니까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아니, 분산 개최라는 변수까지 겹쳤으니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봤죠. 6개 지역, 6개 선수촌, 400km 이동거리. 급식의 구조적 한계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식은 보고서 뒷장에 조용히 머물고 대회가 끝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항목. 그게 급식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 점검 보고서에 급식 관련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사고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특이사항 기록이었죠. 한국 선수단이 경기장 인근에 별도의 급식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단 페초, 리비뇨, 3개 권역에 분산 배치된 형태였죠. 대한체육회가 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6명의 운영 인력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체 급식을 운영하는 선수단은 이전 대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도쿄 때 미국도 32,000kg 규모의 식량을 공수해 자체 급식센터를 돌렸으니까요. 하지만 보고서의 톤이 좀 달랐습니다. 경기장 클러스터별로 급식 거점을 분산 운영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메모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급식 항목에서 분산 운영이라는 단어가 올라온 건 대회 운영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자체 급식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개막 전, 저는 각국 선수단의 지원 체계를 사전 점검하는 루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송 계획, 의료 지원, 장비 반입, 항목별로 서류를 훑는 작업이죠. 대부분의 선수단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조직위가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 위에 자국 의료진이나 장비 기술자를 추가 파견하는 정도. 그런데 한국 선수단의 서류는 좀 달랐습니다. 급식 항목에 별도의 운영 계획서가 첨부돼 있었거든요. 보통 급식 관련 서류라고 해봐야 알레르기 식재료 목록이나 특수식이요법 요청서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제출한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단 페초, 리비뇨, 3개 권역 각각의 급식 거점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력 배치표까지 붙어 있었죠. 밀라노 15명, 코르티나단 페초 12명, 리비뇨 9명, 총 36명.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실제로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던 영양사와 조리장이 직접 파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선수들을 먹이던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온다는 뜻이었죠. 저는 처음에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0명 규모의 선수단을 위해 36명의 급식 인력을 파견한다. 선수 약 3.6명당 급식 담당 1명꼴입니다. 어지간한 고급 레스토랑 비율이죠. 더군다나 22억 원이라는 예산. 급식 하나에 투입하기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서류상의 숫자였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대회가 시작돼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대회 개막 직전, 조직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번 대회의 최대 운영 과제가 뭐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이동. 6개 지역에 분산된 경기장, 수백 캠에 달하는 거리, 산악 지역의 도로 사정. AFP 통신이 이번 대회의 최대 수혜자로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를 꼽았을 정도니까요. 선수뿐 아니라 관계자, 관중, 미디어까지 모두 이동에 시달릴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이동이 문제가 되면 식사도 문제가 됩니다. 경기장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식사 타이밍이 틀어집니다. 워밍업 시간까지 계산하면 더 벌어지죠. 동계 종목 선수들에게 식사 타이밍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영하 기온에서 체온을 유지하려면 열량 섭취가 정확한 시점에 이뤄져야 합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경기 중 위장 부담이 생기죠. 대부분의 선수단은 이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에너지바, 젤리, 보충제,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각자 알아서 타이밍을 맞추는 방식. 그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니까요. 조직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고 각국 선수단이 별도로 대응책을 세우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달랐습니다. 개막 전부터 경기 일정표를 기준으로 식단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해당 경기장까지 이동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워밍업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역산해서 식사 시간을 잡고 메뉴를 구성한 겁니다. 게다가 식재료 조달 체계까지 미리 짜놓았습니다. 쌀과 잡곡, 김치, 고추장, 된장 같은 핵심 식재료는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젓갈류는 통관이 어려워서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김치를 별도로 확보했죠. 영양사가 직접 새우젓이 안 들어있어도 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어렵게 찾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육류와 신선식품은 현지 이탈리아에서 조달하되 밀라노에서 전체 식자재를 발주한 뒤 코르티나단 페초와 리비뇨로 차량 배송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산간 지역이라 수급이 어려울 때는 각 권역, 급식센터 인력이 중간 지점 휴게소에서 만나 식자재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있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음식 트레이 아래에 발열팩을 장착하고 물을 넣으면 뜨거워지는 구조. 동계올림픽의 영하 기온과 산간 지역 환경을 고려한 장비였죠. QR코드를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까지 선수단에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세팅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점까지도 이걸 한국 선수단의 자체 급식이라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회에서도 자체 급식을 운영한 선수단은 있었으니까요. 도쿄 때도, 베이징 때도요. 한국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쭉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해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과거의 자체 급식은 대부분 한 곳이었거든요. 선수촌 근처 호텔이나 임대 시설에 주방을 차리고 거기서 도시락을 만들어 보내는 방식. 한 곳에서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보내는 구조죠.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3개 권역, 3개 거점. 밀라노에서 만드는 도시락과 코르티나단 페초에서 만드는 도시락과 리비뇨에서 만드는 도시락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회 운영 구조 자체가 분산 개최인데 급식도 그 구조를 따라간 겁니다. 아직은 아무도 이걸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개막 초반, 모든 시선은 경기와 메달에 쏠려 있었으니까요. 한국 선수단의 급식 운영은 보고서 한 줄짜리 특이사항으로 조용히 기록돼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라 대회 운영 구조를 읽고
거기에 맞춘 체계라는 거려. 개막 첫날 급식센터가 가동됐습니다. 밀라노 센터에서 첫 도시락이 나간 건 점심이었습니다. 중식 91식, 석식 91식, 총 182식, 밀라노 45식, 리비뇨 23식, 코르티나 담페초 23식. 세계 권역 선수단 전원이 신청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첫날부터 전원 신청. 이건 이례적이었습니다. 보통 자체 급식은 첫날 신청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선수들이 일단 선수촌 식당을 먼저 경험해보고 불만이 쌓이면 그때 대안을 찾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한국 선수단은 그 패턴을 건너뛰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체 급식을 메인으로 잡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현장 점검 루틴 중에 밀라노 권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빙상 종목이 집중된 지역이죠. 경기장 주변의 선수 동선, 대기 공간, 의료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단 관계자가 보온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도시락 배송이었습니다. 배송 구조를 나중에 확인해보니 꽤 체계적이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도시락을 만들면 선수 일정에 맞춰 경기장 인근까지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수가 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도시락이 선수에게 가는 구조. 선수촌 식당처럼 선수가 줄 서서 기다리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죠. 도시락 내용을 처음 본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보온 가방이 열렸을 때 안에서 나온 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에너지바나 샌드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흰쌀밥, 제육볶음, 불고기, 멸치볶음, 깍두기. 완전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상태로요. 발열 도시락이 실제로 작동하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트레이 아래 발열팩에 물을 넣으면 화학 반응으로 열이 발생하는 구조. 용기 외부에 화상주의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로 온도가 높았습니다. 영하 기온의 경기장 인근에서 김이 올라오는 밥을 먹는 선수.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수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이탈리아답게 파스타와 피자 중심이었고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이었습니다. 매일 비슷한 구성. 고강도 경기를 소화하는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다양성과 단백질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빈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급식팀의 영양사는 대회 시작 직후 선수촌 식당을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도시락 메인 반찬의 단백질 비율을 올리고 양도 최대한 많이 담는 방향으로 메뉴를 조정했습니다. 갈비찜,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이 중심에 놓인 이유였죠. 전체 대회 기간 동안 투입되는 육류만 700kg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수치가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메뉴가 아니었습니다. 메뉴를 조정한 과정이었습니다. 영양사가 선수촌 식당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고 그걸 자체 급식에 실시간으로 반영한 겁니다. 이건 사전에 짜놓은 메뉴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즉시 보정하는 방식. 급식이라기보다는 운영체계에 가까웠습니다. 선수 개인별 요청도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밥 많이, 밥 적게, 반찬 많이. 사전 신청을 통해 도시락이 제작됐고 선수 개인의 컨디션과 경기 일정에 따라 식단이 유동적으로 조정됐습니다. 대회 초반 선수촌 식당에 적응하지 못해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던 일부 선수들도 이 도시락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거의 빠짐없이 신청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 피겨 대표 선수가 단체전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점심과 저녁에 배달되는 한식, 도시락을 정말 잘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트트랙 베테랑 선수도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기를 앞두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발열 도시락에 대해 훈련 일정 때문에 식사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외부의 관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경기에 쏠려 있었죠. 한국 스노보드 선수가 평행대회전에서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인 은메달을 따면서 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었고 쇼트트랙 혼성계주 출전이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급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90여 개의 도시락이 세계 권역에서 만들어지고 선수들의 경기 동선을 따라 이동하고 영하 기온에서도 따뜻한 상태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한 끼에 밀라노 45개, 코르티나 25개, 리비뇨 25개, 하루 2끼, 매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리장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것과 같은 맛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알아주시면 무척 뿌듯하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이건 급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라는 느낌이 더 강해졌습니다. 아직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요. 변화는 경기장 복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빙상 종목이 집중된 이 경기장은 대회 기간 내내 각국 선수단이 뒤섞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워밍업 구역, 대기실, 통로. 경기 전후로 선수들이 오가는 동선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루틴이 노출되는 곳이죠.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이 처음 눈에 띈 건 그런 동선 위에서였습니다. 경기를 앞둔 대기 시간, 한국 선수 한 명이 보온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모습이 다른 선수단 관계자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발열팩에 물을 넣자 트레이에서 증기가 올라왔습니다. 영하권 기온이 스며든 실내 대기 공간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건 시각적으로 꽤 선명한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 수준이었습니다. 저건 뭐냐 하는 시선. 동계올림픽에서 선수가 경기 전에 따뜻한 완전식을 먹는 건 흔한 장면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에너지바, 바나나, 스포츠 젤리 정도로 경기 전 열량을 보충합니다. 무겁지 않고 소화 부담이 적고 휴대가 간편한 것들. 그게 동계올림픽의 표준적인 경기 전 식사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들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흰쌀밥에 고기 반찬, 김치, 국, 완전한 한 끼. 그것도 따뜻한 상태로. 경기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 장면은 반복됐습니다. 밀라노뿐 아니라 코르티나 담페초의 썰매 경기장 인근에서도, 리비뉴의 스노보드 경기장 주변에서도, 세계 권역 어디서든 한국 선수단 근처에는 보온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서는 같은 형태의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다른 선수단 관계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이 반복성 때문이었습니다. 한두 번이면 한국 선수단이 자체 도시락을 가져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매끼, 모든 경기장에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챕니다. 제가 처음 직접적인 반응을 접한 건 한 유럽 선수단 코치와의 대화에서였습니다. 경기장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 코치가 먼저 물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매번 저렇게 먹느냐? 저는 정확한 내부 사정을 알지 못했기에 일반적인 답변만 했죠. 자체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 코치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경기 전에 에너지바 하나 먹고 들어가는데 저쪽은 밥을 먹고 들어간다. 경기가 끝나면 또 밥이 기다리고 있더라. 그 말에 담긴 건 부러움보다는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냐는 질문이었죠. 이 시점에서 저는 한국 급식 운영의 또 다른 측면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식자재 물류였습니다. 밀라노는 도시이니까 식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문제는 코르티나 담페초와 리비뉴였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산간 지역이죠. 한국식 조리에 맞는 육류나 신선식품을 현지에서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급식팀은 이걸 밀라노 허브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전체 식자재를 발주한 뒤 차량으로 코르티나 담페초와 리비뉴까지 배송하는 구조. 상황이 급할 때는 각 권역 급식센터 인력이 중간 지점 휴게소에서 만나 식자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400km 떨어진 경기장들 사이에서 도시락뿐 아니라 식자재까지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수를 위한 물류 체계가 경기 운영 물류와 거의 같은 규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회 운영진 입장에서도 생소한 장면이었습니다. 보통 자체 급식을 운영하는 선수단은 한 곳에 주방을 차리고 거기서 해결합니다. 식자재도 그 한 곳으로 모이고 도시락도 그 한 곳에서 나가죠. 그런데 한국은 3개 지점에서 동시에 조리하고 3개 지점으로 동시에 식자재를 보내고 3개 지점에서 동시에 도시락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분산 개최대회에서 분산 급식을 운영한다. 말로 하면 단순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려면 인력, 장비, 물류, 메뉴 관리, 위생 관리가 전부 3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서 실수가 나면 나머지 2곳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3곳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별도의 관리 체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매일 빠짐없이. 이 무렵 온라인에서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 사진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촬영한 사진에는 고슬고슬한 흰쌀밥, 제육볶음, 불고기, 소시지볶음, 멸치볶음, 깍두기가 담긴 도시락이 찍혀 있었습니다. 메뉴 하나하나 손길이 담긴 식사. 한국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사진보다 댓글 사이에 섞여 있던 한 문장에 더 눈이 갔습니다. 어떤 관계자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흐름에 방해가 없다. 경기 흐름에 방해가 없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관찰이었습니다. 시사 때문에 경기 준비 루틴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 시사 시간을 잡기 위해 이동 계획을 변경하거나
경기 직전에 허겁지겁 뭔가를 먹거나 경기 후에 식사를 건너뛰는 일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영의 문제였습니다. 급식이 경기력에 간섭하지 않도록 설계된 체계, 선수의 시간을 뺏지 않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다음 일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만드는 구조. 그 관찰이 보고서에 올라온 순간 저는 이게 단순한 자체 급식 사례를 넘어선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산 위에서 나왔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 권역. 해발 1200m가 넘는 산간 지역의 썰매와 스키 경기장이 배치된 곳입니다. 밀라노에서 차로 5시간. 기온은 밀라노보다 한참 더 내려갑니다. 경기장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거의 없고 선수들의 이동 동선은 산악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져 있었죠. 이 권역이 대회 운영에서 가장 까다로운 지역이었습니다. 수송도 어렵고 의료 지원 배치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기온이 문제였습니다. 장비가 얼고 사람이 얼고 음식도 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가져온 음식이 경기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차가워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죠. 저는 코르티나 담페초 권역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썰매 경기가 진행 중이었고 경기장 인근 대기 공간에서 각국 선수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선수단 구역에서 익숙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보온 가방, 발열팩, 증기. 밀라노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400km 떨어진 산 위에서요. 저는 그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밀라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자체 급식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정도의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똑같은 장면을 마주했을 때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한 곳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같은 수준으로 작동하는 체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도시락의 구성도 밀라노와 동일했습니다. 밥, 고기 반찬, 김치, 부반찬. 양도 비슷하고 온도도 비슷했습니다. 해발 1200m의 산간 지역에서 도시 한복판과 같은 품질의 식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확인해보니 코르티나 담페초 급식센터에는 12명의 인력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15명보다 적지만 해당 권역 선수 규모에 맞춘 배치였죠. 이들은 밀라노에서 배송받은 식자재로 현지에서 직접 조리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에서 만든 도시락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만드는 도시락이었습니다. 리비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스노보드와 프리스타일 스키 경기가 열리는 이 권역에서도 도시락은 매일 25개씩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3개 권역, 3개 주방, 36명의 인력, 동일한 메뉴, 동일한 품질. 이건 체인 레스토랑도 아닌데 400km 떨어진 세 지점에서 같은 수준의 식사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뭐냐는 거죠.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팀에 파견된 36명은 전원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출신이었습니다. 평소에 같은 선수들의 식단을 책임지던 영양사와 조리사들.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까지 따라온 겁니다. 선수들의 입맛을 아는 사람, 선수들의 경기 패턴을 아는 사람, 선수들이 컨디션이 떨어질 때 뭘 먹여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권역의 도시락이 동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레시피가 같아서가 아니라 기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각 현장에 배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리장은 선수들이 갈비찜이나 제육볶음 같은 고기 반찬을 가장 좋아한다고 들어서 이를 반영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사는 신선식품의 경우 한국과 다른 것들이 있어서 현지 식재료로 대체해 사용하기도 한다고 했죠. 한국에서 공수한 쌀과 양념, 이탈리아 현지의 육류와 채소, 두 나라의 식자재가 하나의 도시락 안에서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김치는 빠질 수 없는 요소인데 이번에는 특별한 김치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비건 김치. 이탈리아 통관 규정상 젓갈류 반입이 어려웠기 때문에 새우젓 없이도 같은 맛을 내는 김치를 별도로 확보한 겁니다. 영양사가 어렵게 찾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작은 디테일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한국 급식 운영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읽었습니다. 제약 조건을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다. 통관이 안 되면 대체제를 찾고 현지 식자재가 다르면 조리법을 바꾸고 산간 지역이면 물류 경로를 새로 짠다. 환경이 바뀌면 방법을 바꾸지만 결과물의 수준은 바꾸지 않는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올림픽 대회에서 각국 선수단의 지원 체계를 봐왔습니다. 의료, 장비, 수송, 멘탈 케어. 그 항목들에는 늘 체계적인 운영 모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급식에 이 수준의 체계를 적용한 사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단도 자체 급식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곳에서 한 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수준이었죠. 분산 개최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며 세계 권역에서 동시에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급식 체계.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운영 담당자가 남긴 말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배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비용 문제까지 언급할 정도면 이 운영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에 취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방법을 바꾼다는 말만 있었죠. 휴게소에서 만나 식자재를 넘기고 발주 주기를 조정하고 현지 대체재를 활용하고 제약이 생기면 우회로를 찾는 방식. 멈추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보고서의 분류 체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급식 지원이라는 항목에 넣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선수단 운영 시스템이라는 상위 범주로 올려야 하는 건지 급식이라는 단어가 이 체계를 담기에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막 사흘째 경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동계올림픽은 하계와 다릅니다. 대회 초반부터 경기가 빽빽하게 들어찹니다. 쇼트트랙은 혼성계주부터 시작해 개인전이 이어지고 피겨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겹치고 피드스케이팅은 거리별 종목이 며칠 간격으로 배치됩니다. 같은 선수가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경기에 나서는 구조죠. 이 밀도 높은 일정 속에서 회복의 질이 곧 경기력이 됩니다. 근육 회복, 수면, 멘탈, 그리고 식사. 개막 직후에는 모든 선수가 비슷한 컨디션으로 출발하지만 경기가 두세 번 겹치기 시작하면 회복 체계의 차이가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각국 선수단의 컨디션 관리 방식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 이용 현황, 훈련 스케줄 조정, 부상 보고, 그런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일정 이탈률이 낮았습니다. 일정 이탈률이라는 건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서 쓰는 표현이죠. 선수가 원래 계획된 훈련이나 경기 준비 루틴에서 벗어나는 빈도를 뜻합니다. 식사 시간을 맞추기 위해 워밍업을 줄이거나 이동 중에 식사를 건너뛰거나 경기 후 회복식 대신 간편식으로 때우는 경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경기 준비의 리듬이 깨지고 컨디션이 흔들립니다. 다른 선수단에서는 이런 이탈이 경기가 겹치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식당 운영 시간과 경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식사를 건너뛰는 선수들이 생겨났죠. 특히 상간 지역 경기장에 배정된 선수단일수록 이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사 타이밍이 틀어지고 선수촌에 돌아왔을 때는 식당이 닫혀 있거나 남은 메뉴의 질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한국 선수단에서는 이런 보고가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식사가 선수를 찾아가는 구조니까요. 경기 일정이 바뀌면 도시락 배송 시간이 조정됐고 이동 동선이 달라지면 전달 지점이 바뀌었습니다. 선수가 식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식사가 선수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선수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건 경기장 백스테이지에서였습니다. 동계올림픽의 백스테이지는 독특한 공간입니다. 경기 직후 선수들이 미디어 존으로 나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대기 공간인데 여기서 각국 선수단의 후방 지원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선수는 스태프가 건넨 물병 하나를 들고 있고 어떤 선수는 의료진에게 즉각적인 케어를 받고 어떤 선수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앉아 있죠. 한국 선수들에게는 경기가 끝난 직후 도시락이 전달됐습니다. 따뜻한 상태로 근육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완전식이 경기 직후에 제공되는 구조. 스포츠 영양학에서 말하는 골든타임, 회복식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단 관계자 한 명이 이 장면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건 케이터링 업체를 쓰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급식 체계라고요. 그 관계자가 잠깐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기 후에 선수들에게 줄 게 프로틴바밖에 없다.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설계의 차이였습니다. 경기 후 회복식까지를 급식의 범위로 잡았느냐, 아니면 급식은 식당에서 끝나는 것으로 봤느냐. 한국은 전자였고 대부분의 선수단은 후자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내부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개막 직후에는 도시락 잘 먹고 있다는 정도의 피드백이었지만 경기가 쌓이면서 톤이 달라졌습니다. 한 쇼트트랙 선수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기를 앞두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영양사분들이 식단을 준비해 주시고 한식 도시락을 챙겨 먹으며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대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시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 그 시기 선수의 인지적 부담까지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뭘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언제 먹을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영양 균형을 스스로 따질 필요가 없는 상태. 그 모든 판단이 급식팀에 의해 이미 처리되고 있었으니까요. 대회 운영자 입장에서 저는 이런 구조를 다른 영역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나 장비 관리에서는 당연히 조직이 책임지는 체계가 작동하죠. 하지만 급식에서 이 수준의 체계를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F1 레이싱의 피트스톱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경기 중 차가 들어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타이어를 교체하고 연료를 채우고 다시 내보내는 시스템. 선수가 경기장에 도착하면 정해진 타이밍에 식사가 제공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는 시스템. 급식이 피트스톱이 된 겁니다. 다른 선수단 관계자들이 느낀 건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같은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는데 급식의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급식 운영 추가 관찰 필요. 급식 항목에 추가 관찰 필요하는 문구를 붙인 건 제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개막 나흘째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저건 뭐냐? 그 다음에는 관찰이었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리고 이제는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럽 쪽 선수단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경기장 백스테이지나 선수촌 공용 공간에서 한국 선수단 스태프에게 직접 다가가 물어보는 장면이 몇 차례 목격됐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인력을 몇 명 파견했느냐? 식자재는 어디서 조달하느냐?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메뉴는 누가 결정하느냐? 이건 사교적인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운영 모델을 파악하려는 실무적 접근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수단 운영 담당자들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급식 체계에 대해 IOC 측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있느냐고요. 저는 보고서에 기록된 수준의 정보만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권역 분산 운영, 36명 인력, 발열 도시락 도입, 경기 일정 연동 배송 체계. 공개된 사실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 알고 싶어 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산된 경기장 환경에서 동일한 품질의 급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떤 의사결정 체계로 메뉴를 실시간 조정하느냐? 현지 식자재와 본국 식자재를 어떤 비율로 섞느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급식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운영 설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한 북유럽 선수단의 운영 책임자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람은 동계올림픽을 여러 번 경험한 베테랑이었는데 점검 미팅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급식을 선수 개인의 영역으로 봐왔다. 선수촌 식당이 있고 부족하면 각자 알아서 보충하는 방식. 그런데 한국은 급식을 팀 운영의 영역으로 가져갔다.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책임지는 구조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핵심을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계올림픽에서 급식은 전통적으로 개인 영역이었습니다. 조직위가 선수촌 식당을 운영하고 거기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거나 부족하면 개인이 알아서 보충하거나 그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구조였죠. 일부 선수단이 자체 급식을 운영하더라도 그건 보충의 성격이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메인이고 자체 급식은 서브. 한국 선수단은 이 위계를 뒤집었습니다. 자체 급식이 메인이 됐고 선수촌 식당은 사실상 선택지에서 빠졌습니다. 선수 개인이 식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도록 조직이 전체 프로세스를 가져간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이 모든 판단을 영양사와 조리팀이 했고 선수는 받아서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 같지만 운영 철학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하나 더 확인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 체계가 이번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국은 2008년 하계올림픽 때부터 현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왔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축적이었죠. 도쿄 하계올림픽에서는 선수촌 인근 호텔을 통째로 빌려 급식센터를 차렸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선수촌에서 15분 거리의 호텔에 센터를 마련해 매일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파리 하계올림픽에서도 15명의 조리 전문가가 파견돼 한식 도시락을 만들었고요. 매 대회마다 조금씩 진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곳에서 운영하다가 대회 조건에 맞춰 방식을 조정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 권역 동시 운영까지 확장했습니다. 발열 도시락도 첫 도입이었고 클러스터별 분산 급식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조, 즉 자국 영양사와 조리사를 현지에 파견해 선수,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는 프레임워크는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른 선수단 관계자들에게 전해지면서 반응의 톤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한국은 이걸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겁니다. 단발성 대응이 아니라 축적된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한 아시아권 선수단의 영양 담당자가 비공식 대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국 음식을 가져가는 건 할 수 있다. 하지만 매 대회마다 현지의 팀을 파견하고 대회 구조에 맞춰 운영 방식을 진화시키는 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번 잘하는 건 노력으로 됩니다. 매번 잘하는 건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번 더 잘하는 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선수단의 급식 운영에는 그 세 가지가 전부 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운영진 사이에 조용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급식 운영 모델이 다른 종목이나 다른 대회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고 현장 관계자들끼리 오가는 비공식적 수준이었지만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이걸 표준 모델로 참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대회는 아직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시점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급식이라는 항목이 제 보고서에서 뒷장을 벗어나 점점 앞으로